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6월 22일 목요일이고요. 역사 속에서 오늘은 어떤 의미를 갖는 날인지 오늘의 역사 준비되어 있고요. 오늘의 요리도 준비되어 있는데 네. 요즘에 또 오징어가 제철이잖아요. 제철 요리, 오징어 요리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가장 먼저 오늘 날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소영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중부와 경북 곳곳에 약한 비가 더 이어지겠고요. 오늘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비에 대비해서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날씨 어떤지 이어서 전해주시죠. 오늘 전국에 구름 많은 가운데 다시 낮더위가 고개를 들겠습니다. 특히 소나기가 내리지 않는 남부지방은 30도 가까이 오르며 어제보다 6도 이상 높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출근길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내륙과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가 껴 있는데요. 특히 물가에서는 시야가 더욱 답답하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밤 사이에 내륙 곳곳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날 텐데요. 돌풍과 벼락은 물론 우박이 동반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19.6도, 대전은 19.4도, 대구는 22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살펴볼 텐데요. 서울은 27도로 어제보다 5도 정도 높겠고요. 광주는 28도, 부산은 26도가 예상됩니다. 주 후반에는 30도 안팎의 여름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이번 주 일요일에는 남해안과 제주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 사람 구한 스마트워치입니다. 스마트워치 덕분에 위급한 상황에 놓였다가 목숨을 건진 사례가 잇따라 나오면서 이목을 끌고 있는데요. 경기 용인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저녁 6시쯤 서울 서초구에 있는 전 연인의 집에 몰래 침입해 7시간가량 감금하고 다음 날인 19일 새벽 1시 40분쯤 흉기로 위협해 미리 준비한 렌터카에 태워 40km 정도를 끌고 간 혐의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A씨는 경찰의 스마트워치의 덜미를 잡히게 됐는데요. 피해자인 전 연인은 지난 3월 A씨로부터 폭행을 당해 경찰에 신고를 한 적이 있는데 당시 경찰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스마트워치를 제공했었다고 합니다. 네. 스마트워치는 피해자가 위급할 때 이 스마트워치를 누르면 즉시 보호 요청을 할 수 있는 시계 모양 장치인데요. 실시간 위치 추적 정보를 경찰에 전달해주게 되기도 합니다. 덕분에 피해자인 전 연인 같은 경우에는 새벽 2시쯤 스마트워치 신고 버튼을 눌렀고요. 1시간 만에 가해자 A씨를 검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위치 추적 정보를 통해 영동 고속도로 용인휴게소에서 A씨를 발견해 체포했고 차량 내부에는 밧줄과 전기 충격기 등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 다행입니다. 이렇게 스마트워치가 좋은 역할을 해냈는데요. 혹시 스마트워치 덕분에 목숨을 건진 사례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아내를 흉기로 찌른 20대 남성이 스마트워치 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사건이 최근에 있었던 건데요. 어제 광주 북부경찰서는 아내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20대 중반 남성 B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17일 오전 10시 30분쯤 광주 북구 신안동 자신의 집에서 다투다가 이웃집으로 피신한 아내를 흉기로 찌른 혐의 받고 있습니다. B씨의 아내는 머리와 어깨, 허벅지를 수차례 찔렸지만 다행히 치명상은 발생하지 않아서요.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B씨는 아내와 잦은 불화를 겪어왔고 약 2달 전에도 아내를 폭행해 경찰 수사를 받는 등 입건 전력만 2차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가정폭력 보호 대상자인 B씨 아내에게 지급한 스마트워치를 통해 이번에도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 현장에 출동해 B씨를 검거했습니다. 살다 보면 참 진짜 나쁜 사람 안 만나는 것만 해도 복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스마트워치가 그야말로 효과를 발휘했어요. 그렇지만
상해를 입은 다음이었잖아요. 네. 이런 걸 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할 일입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다음 이슈 공공장소에 분뇨 테러한 사람들입니다. 서울의 한 주거형 오피스텔 엘리베이터에는요, 한 남성이 소변을 보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서울 송파구의 한 오피스텔 엘리베이터에 부착된 안내문을 촬영한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안내문에는 해당 건물에서 최근 한 남성이 방뇨한 일이 있었다고 언급하면서요, 당사자가 자진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경찰 수사 의뢰 후에 얼굴을 공개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남성이 엘리베이터에 오르는 모습, 소변을 보는 듯한 모습이 담긴 CCTV 화면도 같이 첨부를 했는데요. 안내문에 따르면 승강기 고장은 인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남성의 얼굴 공개라는 초강경 조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그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피스텔 측은 지난 4월 28일 새벽 이 남성의 방뇨로 인해 승강기 고장이 발생했다고 밝히면서요. 수리 기간 동안 입주민의 불편은 물론 300만 원이 넘는 수리비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비인간적인 거 아니냐라는 반응도 있었지만요. 이런 건 당연히 얼굴을 공개해야 된다라는 반박도 이어졌습니다. 정말 황당합니다. 네. 볼 일은 화장실 가서 보셨어야죠. 이렇게 한 사람의 무개념 행동으로 수많은 입주민이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이 소변 테러도 굉장히 충격적인데 네. 이보다 더한 일도 있었다면서요? 더한 일도 있었습니다. 대낮에 버젓이 영업 중인 가게 앞에 대변을 두고 간 손님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는다. 이런 사장님의 사연이 전해진 건데요. 지난 17일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대낮에 가게 앞에 대변을 싸고 가는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이런 제목의 글과 함께요. CCTV 영상을 capture한 사진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이 작성자에 따르면 주방 입구 쪽에 대변을 한 사람이 누고 가더니 다시 돌아와서는 본인이 이 대변을 구석에 밀어넣고 가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사람도 많이 다니는 골목인데 정말 주말 아침부터 아주 더럽게 시작하게 됐다. 이런 고충을 자영업자가 토로했는데요. 일단 경찰에 신고는 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벌 줄 수 있냐면서 아니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이런 사람이 과연 있을까라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이 사연을 접한 다른 자영업자들도요. 이건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아니 아이도 아니고 성인 같은데 정말 충격적이다. 10만 원이라도 벌금을 물려야 한다라며 황당하다는 반응들이 이어졌습니다. 사람만 화장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보면 개도 지정된 장소에서 용변을 봅니다. 개가 된 겁니다, 개가. 참. 왜 이러십니까? 네. 예,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 경주 명물 10원빵 도안 논란입니다. 다보탑이 새겨진 10원 동전을 본뜬 경주 10원빵 디자인이 이게 변할지 주목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한국은행은 경주 10원빵에 대해 화폐 도안을 그대로 사용하지 말 것을 설득 중이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은 디자인만 수정하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고 디자인 수정을 위해선 제조 틀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고서 없이 당분간은 이 업체들의 태도 변화를 기다릴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한국은행 발권정책부 발권정책팀은 이미 지난해 10원빵을 제조하는 업체들의 공문을 보내 화폐 도안을 그대로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주 10원빵은 1966년도부터 발행된 10원 동전을 본뜬 모양의 빵인데요. 경주 관광상품으로 자리 잡으면서 제조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었습니다. 게다가 제조 틀만 갖고 있으면 붕어빵처럼 길거리 음식으로 판매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판매자 수를 일일이 파악하기조차 힘들 정도인데요. 심지어 업체 두세 곳은 프랜차이즈화에 나서기도 한 상태입니다. 이에 한국은행은 프랜차이즈화에 나선 업체 중 한 곳을 집중 설득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고소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근데 보면 그 방석인데 돈 방석이라 그래서 네. 돈 모양 그대로 프린팅된 그런 방석도 있고요. 뭐 각종 전단지에도 돈 모양을 이용한 디자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10원빵만 문제가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10원빵뿐만 아니라요. 상품으로 내다 팔기 위해 돈의 디자인을 사용하는 건 모두 불법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한국은행 건 및 주화의 도안이용의 기준에 따르면요. 화폐 도안은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영리 목적으로는 활용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의 승인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화폐 도안 이용 기간은 6개월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도 도안을 사용하게 되면 저작권법에 따라서 한국은행으로부터 민형사상 조치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건데요. 한국은행 측은 화폐 도안 이용 기준을 사전에 알지 못해 이 도안을 무단 이용한 방석, 속옷, 유흥업소 전단 등의 사례에 대해서도 기준을 안내하고 대응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렇게 돼 있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역사 속에 오늘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오늘의 역사 시작하겠습니다. 개그맨 정철규 씨 어서 오세요. 네, 햇살 가득한 날 기대하실 수 있는 나무 그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개그맨 정철규입니다. 카랑카랑. 오늘도 우리를 역사 속으로 안내해 주실 역사학자 이익주 교수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재밌는 역사 이야기를 함께할 역사학자 이익주입니다. 예, 네, 오늘은 반갑습니다. 언제로 돌아갑니까? 1689년 5월 6일로 갔습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네, 6월 3일이 음력 5월 6일이었죠. 지금으로부터 334년 전 1689년 음력 5월 6일은 이날은 희빈장 씨가 조선의 19대 국왕 숙종의 왕비가 된 날입니다. 희빈장 씨, 장희빈이라고 알고 계시죠? 네. 네. 장희빈은 한국 역사학계 최대 미스테리예요. 학교에서 가르쳐준 적이 없는데 온 국민이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미스테리입니다. 맞아요. 네. 장희빈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일단 드라마를 우리가 많이 봐서 장희빈이 맞아요. 익숙한 것 같고요. 네. 많은 그 주연급 여자 연기자들이 떠오르고 시대의 악녀, 또 미녀, 뭐 이런 미녀. 예. 네, 미녀라고 네.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사극에서 네. 장희빈 역을 맡았던 그 배우들이 굉장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배우만 해도 뭐 김혜수 씨, 맞아요. 예. 김태희 씨 있었고 정선경 씨, 전인화 씨, 이미숙 씨. 당대의 탑스타들이에요. 그렇죠. 최고의 여배우들이 맡았었거든요. 아니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역은 역인데 실제로 정말 그분이 정말 이뻤는지가 궁금해요. 저는. 예. 저도요. 네, 당연히 아름다웠습니다. 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눈으로 봐도 아름다울까?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 자, 장희빈은 이름이 아니고요. 장은 성씨, 희빈은 후궁으로서 갖고 있는 관직이에요. 그러니까 장희빈은 장시성을 가진 희빈 이런 뜻이죠. 조선시대에는 국왕의 후궁들과 궁궐에서일하는 궁녀들이 모두 관직을 갖는데 이걸 내명부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궁, 이것이 궁녀의 최고 관직, 정오품입니다. 정오품 내명부고 후궁들은 종 4품부터 정 1품까지 모두 8등급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높은 정 1품 후궁이 빈이에요. 이 빈에는 영빈, 공빈, 숙빈, 그리고 희빈 이렇게 한 글자를 붙여주거든요. 네. 그래서 장시성을 가진 희빈 이렇게 아, 이름이 그거구나.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장희빈의 본명은 뭘까요? 저 이거 알아요. 드라마에서 봤는데 네. 장옥정. 아 맞아. 그렇죠? 예. 맞죠? 장옥정. 네, 그런 드라마 제목도 있는데 네. 사실 근거가 없습니다.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아쉽게도 조선시대 여성들은 이름이 다 있긴 한데 이것이 밝혀진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구나. 자, 이름 모르는 장희빈. 이 장희빈은 대대로 역관을 하던 집에서 태어나는데요. 역관이라고 하는 것은 통역관, 예.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들이죠. 특히 조선 후기에 역관 하면은 중국어를 잘해서 청나라와 무역을 하기도 하는데 그러면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입니다. 신부는 중인이라서 양반처럼 그렇게 목에 힘주고 점잖게 살지 않아도 되는 실용적인 사람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벌죠. 네. 네. 생각도 전부 실용적으로 합니다. 이런 집안에서 딸이 태어나니까 10살쯤 되었을 때 궁궐로 들여보내요. 아하. 네, 그래서 궁녀를 만듭니다. 아 그렇게 이제 궁녀로 처음에 이제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숙종을 만나는 거잖아요. 네. 1680년에 20살이던 숙종이 2살 연상, 22살의 장희빈을 처음 보고 한눈에 반해요. 첫 번째 왕비를 천연두로 병으로 떠나보내야 했던 숙종에게 이 장희빈은 정말 운명적인 사랑이었습니다. 28살에 후궁이 됐고요. 그래서 종사품 수건이 됐고 30살에
왕자를 낳아요. 이때 숙종의 나이가 30살 가까이 됐었고 왕이 된 지 14년이 지났는데 왕자가 없었거든요. 이렇게 아주 걱정거리가 있었는데 이걸 해결을 해준 겁니다. 바로 다음에 2살밖에 되지 않은 이 아들을 세자로 책봉을 하고 장씨를 정일품 희빈으로 올립니다. 이러면서 장희빈의 세상이 활짝 열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장희빈이 아들을 낳았지만 숙종에게는 저 인경왕후가 죽은 후에 재혼한 아내가 또 있었던 거잖아요. 네, 첫 번째 왕비는 인경왕후였고 천연두로 세상을 떠나요. 네. 첫 번째 부인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바로 재혼을 해서 인현왕후를 또 두 번째 왕비로 얻게 됩니다. 이럴 경우를 계비라고 하거든요. 네. 네네. 자, 인경왕후와 인현왕후 두 명의 왕비가 있었는데 이 두 왕비는 전부 당대 명문가의 딸이었어요. 붕당으로는 서인 집안의 실력자의 딸이었습니다. 인조반정을 우리가 얘기했었잖아요. 네. 인조반정에서 광해군 몰아내고 인조를 딱 이제 몽립한 다음에 서인들이 이제 결정을 합니다. 앞으로 왕실과의 혼인은 전부 서인에서 할 거야. 이렇게 돼서 왕실의 외척은 곧 서인이다라는 등식이 만들어졌고 네. 그래서 모두 서인 집에서 왕비가 나오게 된 거죠. 자, 두 사람은 서인 실세의 딸이었다. 그런데 장희빈은 겨우 역관 출신 집안의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비교가 되질 않는데 장희빈에게 무기가 있었던 거죠.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렇죠. 예. 아들이라는 무기가 있었고 후사를 낳지 못한 인현왕후의 입지가 좀 좁아졌을 것 같은데요. 네. 장희빈이 아들을 낳은 다음에 숙종이 장씨를 총애하고 인현왕후를 멀리합니다. 그래서 1689년 5월 4일 급기야 장희빈을 중전을 만들기 위해서 자 뭔가 인현왕후를 이제 폐위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쫓아낼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이걸 만듭니다. 인현왕후가 장희빈이 아들 낳은 것을 시기하고 질투했다. 네. 이런 확인할 수 없는 명분을 만들어서 불과 이틀 만에 쫓아내고 장희빈을 왕비로 만들어요. 이 결정을 숙종 혼자서 합니다. 조정 대신들하고 논의를 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반대가 빗발쳤겠죠. 그러니까 숙종이 반대한 사람들을 전부 내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인들이 많이 이때 쫓겨나게 되고 그 빈자리를 서인과 경쟁하고 있던 남인들이 채우게 됩니다. 정국이 뒤바뀐 거예요. 이렇게 정국이 뒤바뀐 것을 환국이라고 하고 이 해가 기사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교과서에서는 기사환국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김만중의 사시남정기가 이거 다룬 거죠. 근데 그때 왕권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보여주고 당파 싸움 또한 얼마나 강력했는지 그런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네. 네. 장희빈은 또 이때 궁녀에서 왕비 자리까지 오른 네. 굉장히 입지전적인 인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조선판 신데렐라다. 네,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 궁금한 게 이런 부귀영화가 과연 오래 갔을까요? 아닐 것 같은데요. 오래 갔을까요? 네. 네, 숙종이 변덕을 부립니다. 아. 갑자기 5년 만에 1694년 인원왕후를 불러들여서 복위시키고 장씨를 중전에서 희빈으로 강등을 시켜요. 그것과 동시에 남인을 몰아내고 서인을 다시 등용하는데 이 해가 갑술년이어서 이건 또 갑술환국이라고 부르죠. 영원할 것 같았던 숙종의 사랑이 변한 겁니다. 이 해에 무수리 출신이었던 숙빈 최씨 또 다른 후궁에게서 아들을 낳아요. 아, 그러면 이 장희빈의 아들한테는 지금 경쟁자가 생긴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죠? 예. 오. 네, 불안불안하죠. 이렇게 네. 불안불안하던 중에 1701년에 인현왕후가 세상을 떠났는데 이때 장희빈이 궁궐안에 신당을 만들어 놓고 중전을 저주했다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이 일로 숙종은 노발대발하고 결국 장희빈에게 사약을 내려요. 처음에는 사약을 그냥 먹어라, 자신에서 먹어라 그랬는데 거절하니까 억지로 사약을 먹여서 죽였다라는 이야기가 전합니다. 이때 장희빈 나이가 43살이었어요. 네, 그 끝은 이제 죄인으로 몰려서 죽음을 당하게 됐고 마지막에 그 사약을 막 먹이는 그 장면은 드라마에서도 맞아요. 네, 네. 마지막 장면으로 굉장히 많이 봤었습니다. 콜라 김 빼놓고 했다 그러더라고요. 아, 정말요? 사약의 느낌을 내려고 그럴 수 있겠네요. 달달한 거 먹으면서 연기하기 힘들었겠어요. 근데 궁금한 게 그럼 장희빈이 아들을 낳았었잖아요. 그 아들은 어떻게 됐어요? 네, 장희빈이 죽음을 당한 다음에 그 아들도 세자에서 폐해야 된다는 주장이 막 일어나는데 숙종이 차마 그렇게는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숙종이 죽은 다음에 이 아들이 왕위에 올라요. 조선의 20대 국왕 경종입니다. 그런데 신하들이 경종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정당성에 아주 치명적인 한계가 흠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복 동생 숙빈 최 씨가 낳은 그 아들을 왕세제로 책봉을 해야 된다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왕세제란 뭐냐면 앞으로 경종이 죽어도 그 아들이 왕위를 계승하는 게 아니라 동생에게 왕위가 계승된다. 이런 걸 의미해요. 네. 그런데 또 경종이 병약했어요. 4년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이 세간에는 독살설이 퍼지고 아주 민심이 흉흉해져요. 모르겠네요. 어쨌거나 이복 동생이 왕위에 오르고 이 왕이 그 유명한 영조입니다. 네. 결국 뭐 아들이 왕이 됐지만 단명하고 왕위가 교체되고 이랬으니까 야 이거 저 장희빈은 저 세상에서도 가슴을 치고 막 편하게 눈을 감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숙종의 사랑을 어쨌든 갈구한 두 여자 아닙니까? 인현왕후도 그렇고 장희빈도 그렇고 그 두 여자가 다 뭐 좀 안쓰럽다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네, 사랑과 정치가 막 이제 뒤섞여 네, 있는데요. 섞였죠. 예. 숙종이 누구를 어떤 왕비를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서인과 남인의 세력 판도가 바뀌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서인과 남인의 싸움의 결과에 따라서 왕비의 자리가 바뀐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옳을 것 같아요. 그러면 두 사람 다 정치의 희생양이죠. 자, 그래도 1689년 음력 5월 6일은 장희빈이 생전에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을 겁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이 행복을 조금씩 나눠 가지시면 어떻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1947년 6월 25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네, 1947년 6월 25일은 전 세계 사람 누구나 이름을 한 번쯤 들어봤을 베스트셀러 안내일기가 출판된 날입니다. 안내일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 나치하의 참상을 전 세계에 알린 유대인 소녀의 일기인데요. 지금까지 60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출판됐고 2,500만 부 이상이 출판된 초베스트셀러입니다. 네. 안내일기 어릴 때 다 한번 읽어보셨죠? 네. 당연하죠. 그 초등학생이 읽어야 할 세계 명작의 안내일기가 꼭 있었고 네네. 저도 그래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영화로도 나왔는데 네. 저는 영화를 보고 실제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이 생가를 찾아갔어요. 네. 네, 일기장도 보고 가슴 찡하더라고요. 네. 아내가 독일에서 태어났죠? 네, 원래 독일 사람입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태어난 유대계 독일인인데요. 아버지는 은행가였고 그래서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내요. 그러다가 1933년에 히틀러가 정권을 잡고 유대인을 이제 박해하면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거의 도망가듯이 이주를 합니다. 그런데 나치가 이 네덜란드까지 쫓아오잖아요. 안내가 일기를 쓰기 시작하는 1942년은 나치가 네덜란드를 점령하고 유대인을 색출해서 수용소로 끌려가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예. 안내가 13살 때 이 일기를 쓰기 시작했잖아요. 어린 근데 이걸 보면 요즘 아이들 뭐 물론 일기 쓰기 싫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네. 오늘은 뭐 했다 참 좋았다 끝. 뭐 이렇게 돼 그냥 있는데 떡볶이 먹었다. 참 재미있었다. 뭐 이렇게 아니 있잖아요. 안내는 일기 속에서 그 일기를 쓰는 자신과도 대화를 하고 세상과 그 일기를 통해서 소통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아. 네. 진짜 똑똑했던 것 같아요. 네, 이건 일기라기보다는 하나의 대본 같아요. 네. 작가적 소실이 보이죠. 그리고 실제 안내의 꿈이 작가였다고 해요. 아. 안내 일기는 1942년 6월 12일 13살 생일 선물로 일기장을 받으면서 시작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생일 선물로 일기장 사주는 거 참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안내는 자기의 그 일기장을 인격화시켜서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네. 키티라고 키티. 부르면서 이 키티와 대화를 하듯이 일기를 씁니다. 안내일기 첫 장의 첫 대목 예인 아나운서가 네. 안내처럼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안내처럼 한번 네, 읽어보겠습니다. 안내일기 1942년 6월 14일 일요일 6월 10일 금요일 아침에는 6시에 잠에 깼어. 7시가 지나자마자 아버지와 어머니께 아침 인사를 하고 곧장 거실로 가서 선물 꾸러미를 풀어보았어. 맨 처음에 나온 것이 바로 너였는데 아주 근사한 선물이었어. 야 여기서 이제 안내는 드디어 이 일기장이라는 친구를 만나게 돼요. 네. 그 얘기를 여기다 써놓은 건데 안내의 가족은 나치의 박해를 피해서 이렇게 숨어 살았잖아요. 네, 마치 뭐 안내 언니가 있었는데 나치 수용소에 일하러 가라는 네.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덜컥 겁이 났어요. 그래서 안내의 가족 4명과 판펠스라는 사람의 가족 3명 그리고 치과 의사 뒷셀 모두 8명이 미리 마련해 놓은 비밀 공간으로 숨어갑니다. 이걸 이제 비밀 별관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 건물에 아주 교묘하게 책장 뒤로 계단이 있고 그 뒤로 들어가는 비밀 공간이었어요. 외부에서 도움을 준 음식 같은 거 줘야 되니까요. 이런 사람들만 아는 이런 공간이었습니다. 이 은신처 지금도 남아있고 1960년대 이후로는 안네 프랑크 박물관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안내하고 가족이 그러면 여기에서 얼마나 숨어서 살았던 걸까요? 2년을 살았습니다. 무려 2년을 살았는데요. 이 일기는 1942년 6월 12일부터 1944년 8월 1일까지 은신처에서 몰래 살았던 기록이 모두 남아 있습니다. 자,
기침 소리도 내면 안 되는 그런 아유, 얼마나 답답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2년 동안 기록을 이어가는데 전쟁에 대한 두려움, 답답함 이건 물론 있겠지만 여기에는 네. 부모와의 관계, 이성 고민 이런 사춘기 소녀의 모든 생각이 담겨 있어요. 특히 바깥으로 나갈 수 없는 그 답답함 이게 많이 쓰여 있는데 1942년 9월 28일의 일기 역시 안내처럼 읽어보시죠.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내일기 1942년 9월 28일 일요일. 바깥 출입을 할 수 없다는 게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하지만 발각돼 총살을 당하는 건 더 무서워. 이런 상상이 그다지 즐겁지 않다는 건 굳이 말할 필요도 없겠지. 아이고 얼마나 끔찍합니까? 예, 사춘기 소녀 전쟁 와중에 그 공포에 떨면서 네. 학교도 가지 못하고 친구도 못 사귀고 그 안에서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네, 그 폐쇄된 공간 안에서 하여튼 극한 상황이죠. 여기에서도 이 안내는 일기를 통해서 희망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44년 6월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성공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네. 그래서 다시 자유를 만끽할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죠. 자, 1944년 6월 6일의 일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1944년 6월 6일 일요일. 은신처는 지금 흥분의 도가니란다. 이제 그렇게 기다려온 해방이 눈앞에 다가온 거야. 정말로 1944년은 승리의 해일까? 아직은 알 수 없지만 희망이 되살아나고 있어. 자유를 만끽할 수 있다는 설렘, 그 희망이 그 일기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는데 안내는 이 희망대로 되지 못했어요. 네. 아주 희망도 잠시였어요. 얼마 안 가서 은신처가 발각이 됐고 안내와 가족들은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끌려가게 됩니다. 누군가가 밀고를 한 건데 네. 누가 밀고 했는지는 지금까지도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안내 일기가 마지막으로 쓰여진 건 1944년 8월 1일이었어요. 자, 수용소에 끌려가서 어머니가 먼저 사망했고 안내와 언니 마르고가 1945년 3월경에 장티푸스에 걸려 사망합니다. 이 죽은 날짜는 확실하지 않지만 아마 영국군에 의해서 수용소 사람들이 구출되기 불과 한 달 전 정도로 추정이 되어서 더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자, 이 안내 일기는 은신처에 버려져 있다가 은신 생활을 도와줬던 미프 부인에 의해서 보존이 됐고 이 가족 중에 유일한 생존자인 아버지에 의해서 출판돼서 전 세계 사람들의 눈시울을 붉히게 됩니다. 네, 당시 유대인의 삶과 또 마음이 어땠는지를 나타내주는 또 세상에 알려주는 그런 일기였고요. 그만큼 굉장히 가치가 있는 네. 작품입니다.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되기도 했죠. 네, 2009년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가 됩니다. 자, 안내 일기가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된 이유는 이 일기가 세계대전 동안 고통받고 죽어간 수백만 유대인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전쟁 중에 일기를 남기지 못한 모든 사람을 대변한 것이 때문이었습니다. 사춘기 소녀 안내의 눈을 통해 우리는 이 전쟁이 인류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는지 볼 수가 있었고 다시는 이런 끔찍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게 됐습니다. 네. 네, 한참 전에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네, 저도요. 자, 이제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1962년 6월 20일 이날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날은 마포구 합정동과 영등포구 양평동을 잇는 제2한강교, 지금 양화대교 기공식이 있었던 날입니다. 1900년에 한강 철교가 만들어지고 1917년에 한강대교, 제1한강교가 만들어진 이후로 오랫동안 다리 건설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서부전선과 한강 남부 지역을 직접 연결할 다리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광복 이후 최초로 이 다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원래 지금은 이 쌍둥이 다리인데 그중에 하나만 만든 거였고 이름도 제2한강교였어요. 1982년에 똑같은 다리를 옆에 만들어서 지금 모양을 완성하고 이름도 양화대교라고 붙이게 된 건데요. 조선시대에 그 지역 이름이 양화나루, 양화진이거든요. 그래서 양화대교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겁니다. 네. 네. 제2 한강교니까 두 번째로 만들어졌고 그만큼 역사가 깊은데 그래서 오랫동안 택시를 몰았던 택시 기사분들은 여기에 대한 추억이 다 있을 것 같아요. 그 양화대교. 노래 있잖아요. 왜 네. 자이언티의 양화대교란 노래. 네. 양화대교 아버지는 택시 드라이버 어디냐고 여쭤보면 항상 양화대교. 그래 맞아. 양화대교. 잘하네요. 행복하자 아니에요? 네, 행복하자. 네. 아 근데 정말 저 2030 세대. 네. 저도 그렇고 이 노래로 양화대교를 기억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영등포와 인천, 김포공항으로 가는 그 시간을 단축해주는 그런 서울 서부의 관문인데요.
맨 처음 만든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유가? 네, 그 교통상의 이유 이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김포공항이 유일한 국제공항이었어요. 여기와 네. 서울을 잇는다. 또 당인리 화력발전소가 지금보다 훨씬 중요한 발전소였습니다. 화력발전소와 한강 이남을 잇는다. 이런 게 있고 포화 상태인 제1한강교의 교통량을 분산한다. 또 영등포 지역을 개발한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군사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자, 북한의 남침 대비였어요. 이 6.25 전쟁 때 한강대교를 폭파해가지고 그때 문제가 한 번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다시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으로 이 다리를 하나 더 만들게 된 거죠. 네. 아니 근데 전쟁이 끝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그 우리가 그 공포가 계속 가지고 있고 또 이게 도시계에 영향을 미칠 정도였네요. 그러니까. 예. 맞아요. 우리나라 서부전선 문산 방향으로 군용물자를 신속하게 이동시켜야 되는 필요 이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다리는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 오로지 군사용으로만 사용한다고 하는 이것이 아주 못 박혀 있었습니다. 유사시 군용다리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양화대교 기공식 뉴스가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서울시가의 면모를 더욱 갖추기 위해서 지금 있는 한강철교에서 얼마 떨어진 하류에 또 하나의 새로운 인도교가 가설되는데 2월 20일 한강하류에서 거행된 기공식에서 박정희 의장이 기공의 스위치를 누름으로써 공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제2한강교는 마포구 합정동에서 영등포구 당산동 사이를 횡단하게 되는데 그 길이가 1150m, 폭이 18m나 되며 현대적인 모습을 갖춘 이 다리는 2년 후에 완성될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그 도시가 건물이 빼곡한데 네. 저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신기해요. 저 네. 기공식은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고 박정희 의장 때 네. 열렸다는 아 겁니다. 대통령 전이에요?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저거는 완전히 우리 기술로 만들었다면서요. 네, 최초로 우리 기술로 만들어진 최초의 다리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공사였는데요. 그 사이에 홍수도 나고 해가지고 공사가 지연됩니다. 그래서 2년 목표로 했던 게 3년 만에 달성이 네. 되는데 네. 공기가 지연돼가지고 300만 원의 상금을 걸고 공기 단축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모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양화대교를 무사히 완공시킨 것은 당시로서는 대단한 경사였습니다. 착공 이후 3년 만에 개통된 양화대교의 모습 함께 보시죠. 앞으로 경인지방을 비롯한 미개발 지구 발전에 이바지할 이 다리는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한 국내외 인사와 수많은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개통을 봤는데 김포공항, 영등포, 인천 방면에서 서울의 도심에 이르는 거리를 3km, 서부전선에서 영등포 사이의 거리를 6km나 단축시켰고 제1한강교의 교통량을 약 40%나 흡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개통된 첫날 밤을 맞으며 휴양한 수온등에 비친 이 다리는 이 나라 앞날의 힘찬 발전을 약속하는 듯했습니다. 이게 다리를 짓는다는 게. 저 때부터 양화대교가 야경 명소였네요. 제가 네. 양화대교를 자주 오가는데 아직도 그 위에서 사진 찍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때도 그랬군요. 또 카퍼레이드 다리로도 굉장히 유명했었잖아요. 네, 저 양화대교는 김포국제공항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최단 거리에 있는 다리였어요. 그래서 공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의 카퍼레이드 장소로 많이 사용이 되죠. 예. 국위 선양을 한 스포츠 스타들 공항에서 이제 이 양화대를 거쳐서 들어오는 겁니다. 자, 누가 있냐면 한국 구기 종목 사상 최초로 세계를 제패한 탁구의 이에리사 선수. 예. 세계 우리나라 최초로 북한과 성적 경쟁에서 이겼던 1974년 테헤란 아시안 게임 선수단. 그리고 무하마드 알리가 한국에 오는데요. 네. 알리도 저 이한관계를 통해서 시내로 들어왔습니다. 야, 알리가 지나간 다리예요. 와. 저게 그러니까 저 근처에 있던 학교 학생들은 네. 뻑하면 나가서 이거 하는 거예요. 뭣도 모르고 계속 불려나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 다리 하나가 뚫림으로 해서 마포가 급속도로 발전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네, 그렇습니다. 승전벽해가 되지 않습니까? 네, 6.25 전쟁 끝난 다음에 서울의 인구가 막 급증하고 할 때 네. 그나마 집값이 싼 곳이 마포였어요. 그래서 여기가 아주 인기 만점이었는데
자고 일어나면 판잣집이 막 들었을 정도로 집이 막 늘어납니다. 실제로 1964년 마포 인구는 20년 전 광복 당시에 비해서 2배 내지 3배 정도 증가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이 양화대교 개통과 함께 그전까지 진창밭이었던 동교동, 서교동, 합정동 일대가 정비가 됐고요. 곧이어 마포대교, 성산대교, 서강대교, 그리고 당산철교 이런 게 개통되면서 큰 다리 5개가 신마포 시대를 활짝 열게 됩니다. 오랜 역사와 영광이 배어있는 양화대교, 앞으로도 서울 서부관문으로서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킬 것입니다. 예. 한번 더 지나가 봐요. 노래 들으면서. 예. 네. 자, 다음 역사로 가겠습니다. 2009년 6월 25일입니다. 이날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2009년 6월 25일은 20세기 대중문화의 아이콘,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이 네. 사망한 날입니다. 야. 네, 1980년대, 90년대 한국을 비롯한 세계에서 마이클 잭슨은 그 시대의 아이콘이었고 국내 음악계에도 아주 커다란 영향력을 끼치는데요. 그래서 마이클 잭슨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뭐 팝 음악의 역사는 마이클 사후와 사전으로 나뉜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고 20세기의 대중문화를 얘기할 때 마이클 잭슨은 빠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 팬들 보면은 그 편말에 항상 킹 오브 팝 이런 거 네. 들고 있었는데요. 뭐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작사 작곡까지 다 했거든요. 네. 이런 만능 아티스트가 어떻게 하다가 처음에 데뷔를 하게 됐을까요? 네, 마이클 잭슨은 1958년생입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58년 개띠가 되겠네요. 미국 인디애나주에서 9남매 중 7째로 태어났어요. 어머니가 클라리넷 연주자였고 아버지는 기타리스트 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서 아주 음악적인 영향을 많이 받고 자랍니다. 1963년 6살 때 아버지가 아들 5명으로 잭슨5라고 하는 그룹을 만드는데 거기에 메인 보컬로 데뷔를 해요. 네. 가장 어렸지만 형들을 제치고 노래를 담당하면서 될성 부른 나무의 떡잎 자지를 보였어요. 변성기가 오지 않은 그 맑고 고운 목소리 이게 아주 짙은 호소력이 있었죠. 잭슨5, I'll Be There 등 4곡이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하면서 대성공을 거둡니다. 네, 뭐 어린 아이가 일단 노래를 굉장히 잘했고 예. 춤도 잘 추고 퍼포먼스가 뛰어나다 보니까 뭐 데뷔하자마자 굉장한 인기를 얻게 됐고 잭슨5를 나오고 솔로로 데뷔하고도 바로 뭐 엄청난 성공을 거뒀죠. 네, 13살에 솔로로 데뷔했고요. 14살에 발표한 첫 앨범으로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합니다. 야. 그리고 1979년 솔로 앨범 오프 더 월을 시작으로 해서 1,500만 장이라는 천문학적인 판매고를 올리는데 이 1,500만 장은 아직 마이클 시대가 왔음을 알리는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아. 1982년 현대 음악사 전체를 통틀어서 길이 남을 역사적인 앨범 스릴러를 발매합니다. 스릴러는 전 세계에서 무려 1억 장이 넘는 판매고를 올립니다. 아. 세계 최다 판매 앨범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됩니다. 마이클 잭슨을 상징하는 대표곡 빌리진, 스릴러, 비릿 등 7곡이 빌보드 10위 내에 진입을 했고 37주 동안이나 빌보드 앨범 차트 1위를 지킵니다. 네, 저 때 나왔던 춤이 그 문워크. 네. 어렸을 때 막 애들하고 따라하고 했는데 그 시대의 장본인이시니까 교수님이 한번 해봐주시면 어떨까? 다 따라했지만 아무나 따라할 수 있는 게 한 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볼까요? 네. 저 아닌 것 같은데 교수님. 네, 저 같은 몸치는 끝내 못하는 그런 춤입니다. 아, 하시네요, 그럼. 1983년 모타운 25주년 기념 공연에서 최초로 공개된 빌리진의 안무가 당시로서는 아주 파격적이었는데요. 이 문워크, 달 표면을 유영하듯이 미끄러진다고 하는 이런 뜻이에요. 마이클 잭슨의 트레이드 마크가 된 춤이죠. 이 춤은 원래는 미국 슬럼과 흑인 어린이들로부터 영감을 얻었는데 당시 뉴욕타임즈에서는 문화적인 혁명이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이 춤을 보기 위해서 방송사 음악 채널들이 모타운 25주년 방영권을 따고 방송사에 있던 인종차별적 조항을 없애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대단하다. 뮤직비디오가 저때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요. 오. 네. 어디 큰 커피숍 같은 데 가면 대형 화면에 저기 항상 문워크가 뭐 돌고 있었고요. 네. 그때 박남정 씨가 우리나라 한국 마이클 잭슨이라고 막 나오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박남정 씨 정말 마이클 잭슨 춤을 잘 췄어요. 그런데 실제로 박남정 씨는 자기가 열성 팬이고 그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수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에요. 현진영 씨, 구준엽, 강원래, 박진영 씨 등 박남정 이후에 1980년대 말 90년대 초반에 등장한 많은 춤꾼들이
대부분 마이클 잭슨을 자신의 롤 모델로 네. 삼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뭐 대부분의 춤꾼들은 다들 마이클 잭슨이 롤모델이다 이렇게 맞아요. 방송을 통해서도 참 많이 네.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또 마이클 잭슨이 팝스타 중에서 가장 많은 기부금을 낸 기부 천사로도 네. 유명합니다. 네. 또 자신의 영향력을 활용해서 사회적인 메시지도 많이 전달했었잖아요. 맞습니다. 마이클 잭슨은 단순히 춤, 노래 이것만이 아니에요. 뭐 음악을 통해서 사회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자신의 그 영향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실천에 옮긴 스타였습니다. 자, 대표적인 곡이 직접 만들었다고 그래서 가장 자랑스러운 노래라고 밝힌 힐 더 월드라는 노래예요. 최고의 노래죠. 1992년에 나왔고 마이클 잭슨이 직접 작사, 작곡한 노래인데 전쟁을 반대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이 마이클 잭슨의 바람이 가득한 곡입니다. 그런 그 이후에 어린이들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선단체로 힐 더 월드 재단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노래 가사 중에 내 음악을 좋아한다면 당신이 흑인이든 백인이든 상관없어요 라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마이클 잭슨은 음악을 통해서 인종, 민족 간의 갈등을 넘어서 진정한 하나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이상을 꿈꿨고 그 이상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야말로 슈퍼스타로서 사회적인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았지만 평생 백반증을 앓고 살았고 네. 그리고 또 수많은 악성 루머에 시달리기도 하고 했었잖아요. 네. 백반증은 멜라닌 색소가 파괴되는 아주 희귀 병인데요. 이 피부가 하얘지는 거죠. 1984년에 광고 촬영을 하다가 머리에 화상을 입으면서 증세가 악화돼서 결국 온몸이 하얗게 되는 이런 그 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 이후에 백인이 되기 위해서 박피 수술을 받았다 이런 악성 루머에 시달리기도 맞아, 했습니다. 저도 이 루머를 믿었거든요. 예. 네, 마이클 잭슨 특히 아이들을 끔찍이 사랑했는데 오히려 1988년 자기의 그 대저택 네버랜드라는 데였잖아요. 여기에서 13살짜리 소년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1993년에 피소되기도 했어요. 재판 끝에 결국 맞아.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 2년 뒤에 소년의 부모가 법정에 합의금으로 2,200만 달러를 요구한 일이 있었어요. 네. 이 사건은 뒷날 이 아버지가 꾸민 사기극으로 밝혀집니다. 이것 네. 말고도 2003년에 사기 전과 범죄자가 자기 아들을 성추행했다면서 잭슨을 또 고소한 적이 있는데 이것도 무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뭐 전부 무혐의로 결론이 났지만 마이클 잭슨은 당시에 정말 큰 마음고생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아닌데 자꾸 그렇게 의심하고 그렇죠. 아이들을 사랑했는데 뭐 성추행 혐의가 따라다녔으니까요. 이런 거 일단 나오면 오. 그렇대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요. 하더라, 그러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장기 투어 공연을 몇 주 앞두고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정말 전 세계 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서 재기를 하려고 해요. 2009년에 런던에서 복귀를 선언했고 그때 티켓 75만 장이 매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공연을 2주가량 앞둔 6월 25일 이날 급성 프로포폴 중독으로 심장마비가 와요. 네. 그래서 이때 51살의 아까운 나이로 눈을 감습니다. 사인은 주치의가 이 프로포폴을 치사량 이상으로 주입했기 때문이다라고 드러났고 그래서 이 주치의가 2급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자, 40년 동안 기네스 세계기록에 가장 많은 상을 받은 아티스트로 등재된 가수이자 어려운 사람 편에서 기부했던 기부천사 마이클 잭슨. 그는 우리 가슴 속에 최고의 스타로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네, 마이클 잭슨 얘기까지 역사 속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우리를 역사 속으로 안내해 주신 이익주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 사계 식탁 시간입니다. 이보은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새 시장에 나가 보니까요.
오징어가 제철이에요. 네. 그래서 근데 어획량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오징어 가격이 아주 조금 그렇구나. 올랐어요. 오. 그래서 제가 누굽니까? 그래서 이 오징어를 정말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냉동 오징어를 준비를 해서 냉동 오징어의 변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 좋아하시는 통 오징어 조림도 준비를 할 건데요. 네. 또 요거 휴게소 가면 요거 안 먹으면 좀 섭섭하죠. 통감자와 함께 가장 많이 먹는 게 바로 오징어 버터구이라고 합니다. 정말 좋아요.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날씨가 더워지는데 이럴 때 원기 회복하는데 이게 오징어만큼 좋은 게 없잖아요. 기운도 나고. 근데 이게 냉동 오징어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뭔가 좀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일단 냉동 오징어를 구입을 하셔서요. 이제 해동을 시키는 방법이 가장 좋은데 어떻게 네. 해동을 시키느냐? 이제 오징어가 꽝꽝 얼려져 있죠. 그럼 그거를 개수대에 잠깐 놔두면 오징어가 살짝 풀리는데 어디가 많이 풀리냐 하면 안쪽에 있는 내장 부분이 먼저 좀 풀립니다. 그럴 때 바로 냉동 오징어를 손 안쪽으로 넣어서 이렇게 끄집어내면 다리 쪽을 끄집어내면 쉽게 분리가 되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씻지 마시고 냉장고에 잠깐만 한 20분 정도만 두면 아주 야들야들하게 부드러운 오징어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굉장히 깨끗하게 씻으면 되는데 우리가 몸통 씻는 거는 다 잘 아시는데 다리 씻는 거를 조금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다리를 요걸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씻을까 걱정을 많이 하시던데요. 요 다리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네.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반을 좀 갈라 놓으세요. 이렇게. 갈라 놓으면 요 안쪽에 요게 다 흙반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 흙반에 이물질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뿌려요. 소금을. 굵은 소금을. 소금. 네. 굵은 소금을 이렇게 뿌려서 이렇게 비벼주세요. 그러면 소금에 의해서 흙반에 있는 이물질이 다 나오거든요. 자, 이렇게. 소금이 비벼주세요. 깨끗하게 씻기는 그런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이렇게. 살균 효과도 있어요. 그렇죠. 맞아. 그러면 이 안쪽에 우리가 왜 오징어 씻다 보면 자꾸 이렇게 뭘 뱉어내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 흙반 안쪽에 있는 이 껍질 부분이거든요. 이게 이제 다 빠지는 거예요. 오. 그래서 이렇게 씻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씻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이렇게 물에다가 한번 헹구세요. 이렇게 깨끗하게. 헹궈 놓으면 보세요. 아까랑은 들어갔을 때랑 좀 다르죠. 네. 그렇죠? 훨씬 깨끗해요. 네. 이렇게 해서 여러 번 준비를 해서 이렇게 냉동 오징어를 이렇게 야들야들하게 생 오징어처럼 이렇게 드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준비가 됐으면 요거를 조림을 해야 되잖아요. 네. 조림을 해야 되면 일단 요 통오징어, 그렇죠? 제가 일부러 안쪽에 있는 내장이랑 먹물은 다 빼내고 이렇게 통오징어를 준비를 했어요. 왜 이렇게 준비했냐면 우리가 오징어를 맛있게 조리려면 썰어서 조리게 되면 금방 오징어에 간이 배이기 때문에 오징어가 딱딱해지거든요. 근데 통오징어로 조리게 되면 겉면에 묻어있는 양념장이 속 안에까지는 투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오징어를 야들야들하게 드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요걸 가지고 칼집을 먼저 내야 되는데 칼집을 어떻게 내느냐. 앞쪽 말고 뒤쪽에 있는 옆쪽에 있는 거에다 칼을 이렇게 1cm 간격으로 넣으세요. 이렇게. 그러면 익은 다음에 요 간격대로만 썰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렇게. 오징어 구이할 때도 미리 칼집 낸 맞아. 다음에 이제 불 위에다 굽잖아요. 그다음에 나중에 찢어서 먹는데. 그리고 오징어 요 삼각형 머리 쪽도 이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반대로 해서 아까는 제가 끊었잖아요. 이번엔 안 끊어요. 이렇게 그냥 칼집만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오징어가 구워졌을 때 구부러지지 않고 오징어 모양 그대로 자리를 잡고 이렇게 칼집 넣은 것에 양념장이 스며드니까 오징어가 굉장히 맛이 있어지겠죠. 네. 그렇죠?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부드러우면서 간도 잘 배일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그래서 오징어 2마리를 완벽하게 이렇게 칼집 넣어서 준비를 했어요. 자, 그랬으면 이제 오징어 다리도 해야 되는데 오징어 다리는 어떻게 하느냐. 아까 제가 흙반을 깨끗하게 소금으로 손질을 했었어요. 그렇죠? 네. 그랬으면 이렇게 통통통. 이렇게 하면 칼집이 들어가거든요. 네. 이렇게만 준비하시면 돼요. 이렇게 한번 찍어주네요, 한 번씩. 그렇죠. 네. 한 번씩만 찍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근데 냉동 오징어가
같지가 않아요. 엿다는 게 잘 그랬나 그쵸? 싶을 정도로. 이거 아마 잡숴 보시면 냉동 오징어 진짜 쓴 게 맞나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네. 요거 어제 아주 꽁꽁은 시장에서 냉동 오징어를 구입한 거예요. 어. 저렴한 가격으로 사서 맛있게만 된다면이야. 그럼요. 자, 이렇게 준비를 했으면 우리가 이제 통오징어를 이제 조림을 하고 난 다음에 각종 채소랑 같이 해서 잡수시면 좋은데 어떤 채소가 좋으냐면 저는 이렇게 치커리를 준비를 했고요. 요거는 베이비 싹채소를 준비를 했어요. 제가 왜 치커리를 준비했냐면 오징어 살이 어때요? 달달하죠. 달달하던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치커리는 약간 쌉쌀한 맛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훨씬 둘의 궁합이 좋아요. 어.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저렴한 냉동 오징어 구입했습니다 이러는데 아주 비싼 채소 준비했습니다 이러면 좀 안 맞잖아요. 치커리가 굉장히 가격이 착합니다. 네. 그래서 오징어와 같이 해서 이렇게 겉절이로 곁들여 드실 때 굉장히 좋은 채소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약간 쌉쌀하잖아요. 네, 네. 여름에 땀 많이 흘리고 입맛 없을 때 이게 참 좋아요. 네. 그래서 아주 궁합이 잘 맞아요. 그래서 깨끗하게 준비를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자, 그랬으면 이제 이 냉동 오징어를 아주 알맞게 조림을 하는 것만 남았어요. 어떻게 조림을 하느냐? 양념장을 조금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 다시마 우린물을 준비를 합니다. 왜 다시마 우린물을 준비를 했냐면 이렇게 감칠맛 있게 만들어져야 냉동 오징어가 생오징어처럼 굉장히 부드럽고 연하다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다시마 우린물을 먼저 준비를 하세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불을 켜요. 센 불인가요? 네, 센 불로 켜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물성 있는 거 먼저 넣을게요. 간장 간장. 넣고요. 그리고 맛술 넣고요. 아, 오징어니까. 네, 그리고 식용유도 약간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래야 윤기가 좀 나거든요. 네. 그리고 맛술도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요거는 물엿이에요. 그래야 약간 단맛이 조금 올라오잖아요. 네. 네네. 자, 그리고 마늘 넣고요. 다진 마늘. 네. 다진 파도 이렇게 같이 넣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고추장을 풀어주세요. 고추장을. 빨간 양념으로. 고춧가루로 해도 좋으나 고춧가루로 하면은 조금 조림을 할 때 미리 탈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고추장을 좀 풀어주시는 게 좋아요. 네. 이것도 맛이 궁금해요. 맛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조림장을 먼저 끓이는 이유가 있어요. 오징어는요, 너무 많이 간배임이 많아서 오래 졸이다 보면 오징어가 딱딱해지거든요. 아. 그렇게 안 하려면 조림장을 충분하게 만들어서 팔팔팔 끓이고 난 다음에 오징어를 넣어주셔야 이게 잘 익어요. 네. 그 양념으로 다른 것도 많이 해 먹을 수 있을 것 그쵸. 같아요. 오징어 이거 말고도. 가지고 맞는 요새 제가 시장에 나가 보니까 코다리가 좀 많이 나와요. 아, 코다리 좀 코다리 넣어도 맛있어. 되고요. 코다리 양념으로 네. 해도 맛있겠네요, 네. 정말. 그리고 두부 조려도 맛있을 것 같고. 두부도 맛있고요. 네. 요새 핵감자 많이 나왔잖아요. 하지 감자 거기다가 좋죠. 감자 조금 조리셔도 좋고요. 양파 일단 썰어서 요 양념장 하나 만들면 네. 일석삼조로 다 많은 것들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만능이죠, 만능 양념장. 그리고 요새 대파가 이제 막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네. 대파 뚝뚝 잘라가지고 요게 졸여 먹으면 굉장히 맛있어요. 대파 조림 한 번도 안 드셔보셨죠? 네. 그렇죠. 이것도 조림으로는 안 먹어봤어요. 그쵸? 자, 그랬으면 이제 요거를 넣어요. 아 맛있겠다. 끓고 있을 때 센 불에서 1분, 네. 그리고 약한 불에서 15분을 졸입니다. 네. 이렇게. 그리고 다리도 좀 넣어주세요. 네. 같이. 잘 해동하고 세척한 냉동 오징어를 그쵸? 네, 지금 이제 넣어줍니다. 음. 저 양념 금방 뱀이 얼마나 양념이 있을까요? 금방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뒤집어 볼까요? 이렇게. 아, 어머 양념 배이면서 이거 간다. 네. 아, 맛있겠다. 이거는 이거 통통해지네. 냄새가 확 올라오네, 향이. 탱글탱글 올라온다. 진짜 탱글탱글. 예. 오징어는 통통해지잖아요, 익으면. 그러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날씨가 약간 더워지니까요. 많은 어머님들이 불 앞에서 요리하기가 조금 힘들어집니다 하시거든요. 네. 요게 불과 아까 제가 약한 불에서 15분,
센 불에서 1분이라 그랬잖아요. 네. 불 앞에서 있는 시간이 딱 16분밖에 안 걸려요. 아. 근데 16분에 이렇게 맛있는 일품 요리 하나가 탄생을 하면 이거 온 가족 4인 가족이 굉장히 즐겁게 먹을 수 있는 양이잖아요. 네. 자, 이렇게 놓고 16분 투자에 온 가족이 행복할 수 있는. 아우 저 정도 와 진짜 와 비주얼이 아까 그 오징어 맞는 거죠? 네, 제가 딱 비주얼이 그거예요. 갑자기 너무 좋아졌는데요? 근데 저걸 보니까 지금 딱 여름 같아. 강릉에서 그 오징어 맨손 잡기 하고 이랬던 기억이. 아 여름에 네. 근데 저 오징어가 쏴요. 그쵸? 그쵸 그쵸 좀 많이 싸요. 네, 네. 어. 자, 이렇게 이제 맛있겠네. 졸을 동안에 우리는 뭘 하느냐? 제가 약한 불로 좀 줄여놨어요. 네. 자, 그러면 뚜껑을 어떻게 할까요? 닫을까요? 열을까요? 야, 이거 매번 이거 아 이렇게 해산물에는 열어야 되는 건데 이럴 때 제일 깔끔한 거는 반만 닫아도 돼요. 네. 제가 1분 동안 센 불에서는 제가 1분 동안 끓였었잖아요. 네. 이제부터는 15분간 약한 불에서 졸여주셔야 돼요. 닫고 이제 졸여줍니다. 네. 그럼 이럴 때 우리는 뭘 하느냐? 제가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드릴 접시예요. 네네. 접시에다가 제가 아까 그랬죠. 요 치커리하고 요 베이비 싹채소를 같이 버무려서 잡수시면 네. 훨씬 더 맛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먼저 이렇게 올려요. 올려서 네. 올려서 그냥 드시는 게 아니라 뚝뚝 아, 그래 손으로 잘라서 되는 거예요? 네, 같이 그냥 잡수시면 돼요. 요거는 철규 씨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예, 저도 할 수 있겠죠. 엄청 이거 잘할 수 있죠. 이렇게 치커리가 아주 그 뭘 쌉싸름하니 맛있거든요. 쌉싸름하니 아주 맛있어서 오징어랑 궁합이 아주 잘 맞아요. 자, 그리고 싹채소도 이렇게 해서 올려주세요. 아우 샐러드처럼 드실 수가 있으니까 야 또 이렇게 올려주세요. 자,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놨으면 제가 오징어를 가서 갖고 오는 것만 남았어요. 해놓고 저, 자, 제가 옆에다가 네. 아. 미리 좀 이렇게 졸여놨어요. 그럼요. 생방송 중이다 보니까 네. 그죠? 자, 궁금합니다. 와 어머, 어머, 더 어머. 통통해졌네. 아, 양념이 아주 싹 진짜. 잘 됐죠. 네. 아, 맛있겠다. 야 진짜 맛있겠네. 아, 선생님 이거는 혹시 또 생오징어로 한 거 아니죠? 왜 이렇게 통통하게 아니에요. 생오징어 탱글탱글하게. 아니에요. 오. 자, 이렇게 쓰면 오징어를 이제 갖다 놓고 제가 이제 썰어야 되겠죠. 네. 네. 야 정말 냉동 오징어의 대변신입니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칼집 낸 거에다가 그냥 이렇게 칼만 내면 된다. 오 어머. 이렇게. 아주 겉면은 완전히 조림장으로 졸여졌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맛있어요. 야 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오징어 다리도 이렇게 해서 오징어 다리가 10개니까 딱 나누기가 좋아요. 이렇게. 10개. 자, 이렇게 됐으면 요거 그냥 아우 저 이렇게 위에다 올려주세요. 올려서 이렇게 어머. 올리고 오징어 다리 올리고 근데 요게 다가 아니고요. 아까 여기 양념장이 좀 있었잖아요. 네네. 아, 위에 좀 양념장. 아, 끼얹어 그거 네, 뿌려줘야지. 양념장이 이렇게 어. 아주 찐덕찐덕하게 있거든요. 요거를 요렇게 끼얹어서 네. 이렇게 맛있게 겉절이처럼 같이 잡수시면 좋아요. 어. 이렇게. 야. 아저 양념장에 밥 맛있겠죠? 그냥 비벼 먹어도 맛있겠는데요. 네, 그거 좀 더 주실래요? 네네. 네. 자, 요거 거기다 가져가시고. 떡볶이 떡 넣어가지고 그냥 그쵸. 오, 떡볶이 떡으로 두툼한 가래떡을 넣어도 좋고. 저 끝에부터. 가래떡 네. 넣어도 아주 좋죠. 네. 네. 자, 이렇게. 아, 오. 그렇습니다. 아유 군침이. 아 너무 빨리 먹고 싶어요. 자, 조금만 기다리세요. 네. 금방 해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치커리 위에다가 오징어 싹 올려가지고 올려서 한 입에 이렇게 아, 왕 먹으면 썰기 전 통오징어 비주얼도 너무 좋아요. 네, 맞아요. 네, 이게 또 비주얼 한번 보고 썰어야 자, 하는 거죠. 이렇게. 네. 나머지 하나 더. 아 이거 말해 뭐 하겠어요. 맛있죠. 아. 이게 치커리의 쌉쌀한 맛까지 어울리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른 채소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냉동 오징어 준비했을 때는 치커리랑 같이 해서 잡수시면 아주 네. 좋죠. 요거는 그냥 됐다.
제가 통깨를 안 뿌렸는데 나중에 통깨 꼭 뿌려서 같이 잡수세요. 와, 정말 살이 너무 야들야들해요. 그렇죠? 굉장히 부드럽죠? 네. 그러면서 이 베이비 쌈채소는 달아요. 그렇죠? 완전 단맛이 달아요. 나요. 와, 이게 어떻게 이렇게 야들야들하지? 여기 저를 꼭 먹어줘야 되는 거네. 아침부터 너무 죄송하지만 적더라고. 소주가 땡기는 그런 야, 정말 맛있네요. 저는 진짜 냉동 오징어가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부드럽고 야들야들해질 건 정말 몰랐습니다. 한번 얼렸기 때문에 약간 좀 퍽퍽하거나 그죠? 혹은 양념이 좀 많이 배서 질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입에서 정말 사르르 그냥 녹아서 없어져요. 정말 맛있네요, 선생님. 이것도 맛있죠? 집에서 한번 해봐야겠는데요? 꼭 하셔야 됩니다. 네, 야채 궁합이 잘 맞긴 하네요, 진짜. 그럼요. 제가 치커리랑 베이비 채소를 넣은 이유가 네. 딱 있어요. 그거 딱 잡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다음 거를 제가 또 한번 해드릴게요. 우리 휴게소 가시면 통감자 많이 좋아하시죠? 네. 네. 핫바도 좋아하시죠? 좋아하죠. 근데 요것도 한 봉지씩 다 가지고 차에 타시잖아요. 맞아. 그리고 극장 가도 요거 꼭 드시고 바로 오징어 버터구이인데요. 네. 요거 오징어를 가지고 얼마든지 버터구이 가능합니다. 일단 냉동 오징어 준비하셨으면 아까는 제가 통째로 준비했는데 이제부터는 배를 갈라야죠. 그렇죠? 배를 가르고 그다음에 안쪽에 있는 내장과 요것들을 다 꺼내서 네. 손질을 다 해놨어요. 그러면 이 버터구이와 같이 먹으면 좋을 소스를 먼저 좀 만들게요. 어떤 소스가 있을까요? 네. 왜 소스를 먼저 만드냐면 생방송이라 제가 중간에 이 도마를 닦을 수가 없으니까 도마는 일단 조금 이따 버리게 요거 먼저 할게요. 네. 자, 요거 마요네즈예요. 마요네즈 좋아하시죠? 저는 정말 좋아해요. 그렇죠? 마요네즈 좀 넣고요. 네. 느끼하면서도 부드럽잖아요. 그렇죠. 그 느끼함을 맛있겠어요. 잡아주는 게 또 요거예요. 바로 간장. 간장. 네. 오. 그리고 살짝 꿀을 넣어서 단맛을 조금 주면 더 좋아요. 단맛을 이렇게 주시고요. 그다음에 요거 뭔지 아세요? 요거 청양고추예요. 너무 느끼할 수 있으니까 들어가야 돼, 저거 매콤한 들어가야 맛. 돼. 예. 청양고추예요. 그래서 요걸 잘 섞어요. 저거 그냥 찍어 먹으면 너무 맛있겠다. 맛있죠? 네. 요거는 오징어뿐만 아니라 살짝 데친 아스파라거스, 마늘종 요런 거 잡수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요새 많이 오이가 제철이잖아요. 오이도 깔끔하게 요거 찍어 드시면 굉장히 맛있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소스는 만들었어요. 자, 그랬으면 소스를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오징어를 이제 구워야 되는데 그냥 구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왜 안 되냐면 이 오징어를 그냥 굽잖아요. 그럼 오징어가 이렇게 말려서 잘 안 구워져요. 맞아요. 네. 그래서 또 칼집을 오징어를 칼집을 넣는데 요 칼집은 정말 쉬워요. 이렇게 끝쪽을 끝에만. 이렇게 해놓으세요. 저는 칼집을 넣어도 말리던데요? 그게 제가 안 엄청 말리는 다르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이제 그 방법을 최초 공개하신다고. 자, 이렇게 해놓고 또 양쪽으로 이렇게 놓고 또 여기도 사 먹을 때 보면 버터구이 양쪽에 저렇게 칼집 난 게 그 이유 때문이구나. 칼집을 넣어주세요. 자, 요것만 해도 밀려요. 그죠, 말리죠. 칼을 좀 세워요. 오잉? 어머, 선생님. 세워서. 네. 아까는 수평으로 찍었으면 이번엔 세워서. 세워서 이렇게 하면 안 말려요. 자, 그래서 요거를 불을 켜고 뭐에다 굽느냐 하면 바로 요거예요. 버터? 버터예요. 버터를 넣고 네. 집에서 버터구이 오징어 좀 해보면 저는 그 사 먹는 맛이 안 나더라고요. 집에서 하면. 딱 이렇게 하면 이제 사 먹는 맛이 나죠. 요거를 껍질부터 먼저 구우세요. 껍질부터. 그 순서도 중요하군요. 그렇죠. 그리고 오징어 다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쭉 피고 난 다음에 아까처럼 이렇게 말리지 않게. 말리지 해서. 않게. 장칼질 좀 넣고 네. 그리고 이렇게 넣어주세요. 같이. 이렇게 해서 이제 굽는 거예요. 깔끔하게.
자,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굽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 옆에 제가 미리 좀 구워놨거든요. 구워놨는데 요게 이렇게 조금 야들야들하게 구워졌어요.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그랬으면 제가 아까 칼집 이렇게 해놨잖아요. 칼집을 이제 쪽쪽 찢어서 네. 같이 만든 요 마요네즈 소스, 청양고추 어머. 마요 소스에다가 찍어 드시면 돼요. 어.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아랫면이 익혀가는데 네네. 안 말리죠. 네. 그쵸? 딴 데 같았으면 벌써 다 벌써 말렸을 말렸어요. 거예요. 네. 이렇게. 그리고 늘 이렇게 익는 한 번 데만 더, 있거든요. 네, 한 번 더 이렇게 해서 숟가락으로 펼쳐가면서 살짝 익혀주세요. 네. 그러면 금방 이렇게 활짝 펴져요. 어. 왜냐면 제가 아까 그러네요. 찍어가면서 했기 때문에. 네. 아, 그러네. 그쵸. 이렇게. 이거 근데 어느 정도나 익혀야 야들야들한 거예요? 요거는요, 완전히 익혀지려면, 요게 말리지 않고 그냥 쭉 펼쳐질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익히시면 돼요. 바로 요렇게. 요 보세요. 아. 편편해졌죠? 네, 네. 이때까지만 익히시면 굉장히 맛있게 드실 수 있는데 이렇게 익은 거 가지고는 어떻게 먹느냐? 그냥 이렇게 도마에 놓으시고요. 아까 제가 부드러워. 칼집 넣었잖아요. 그냥 쭉쭉 찢으면 돼요. 아. 쭉. 쭉. 칼집 넣었으니까. 야들야들하게 잘 찢긴 해요. 이렇게 해서 그냥 잘 찢어서 잡수시면 아주 맛있는 버터구이 드실 수가 있는데 저는 일부러 껍질까지 같이 했어요. 그래야 맛있잖아요. 네. 근데 껍질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익혀지면 다 껍질이 자연스럽게 아, 빠지네. 벗겨져요. 네. 어. 이렇게 해서 잡수시면 돼요. 버터 향 짱 납니다. 지금 그럼 더 부드럽죠. 책상에 있는데 한번 먹어볼게요. 네. 한번 잡숴 보세요. 네. 소스 딱 찍어가지고. 이 소스 맛도 궁금해요. 같이 이렇게 찍어서. 아, 소스가 너무 잘 어울려. 그쵸? 네. 이것도 만능 아주 소스네. 잘 어울리죠. 만능 소스네요, 이건. 이렇게 해서 잡수시면 정말 뭐 이거 굉장히 그 극장이나 휴게소 같은 데 가면 조금 가격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냉동 오징어로 이렇게 해서 얼마든지 편하게 만들어 드실 수가 있으니까요. 굉장히 맛있게 드실 수가 있죠. 집에서 영화 보면서 네. 이렇게 너무 해가지고. 좋죠. 와. 이게 마요네즈에 간장을 넣어서 이 맛이 나는 거예요? 너무 간장하고 맛있는데? 청양고추하고 그 비율 때문에 그래요. 저는 청양고추 들어간 게 더 맛있는 것 같아. 그래요? 청양고추 하나도 넣어야 돼. 느끼하지 않고, 네. 오히려 이 버터의 풍미를 살려주는 소스 맛이에요. 맞습니다. 와, 맛있네요. 이 소스는 다른데 이용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요거요. 그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늘종이나 아스파라거스 살짝 데쳐서 그거 같이 잡수셔도 아주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먹을 때 오이 찍어 먹어도 맛있겠는데요. 아, 그럼요. 최고죠. 맞아. 채소 찍어 먹으면 좋겠네. 너무 맛있네요. 저 입에 너무 많이 넣어서 지금 말을 못하고 아, 있는데. 그래요? 아침에 죄송하지만 이건 또 맥주를 부르네요, 또. 네. 이거. 정말 맛있습니다. 네네. 네. 이번 금, 토 이렇게 해서 주말 이용해서 이거 만들어 보시면 술 드시는 분들은 술 너무 드셔서 안 돼요. 저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알아서 레시피 보고 오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냉동 오징어의 화려한 변신. 오늘은 냉동 오징어로 여름철 원기 회복 요리들 만들어 볼까요? 오늘의 메뉴는 통오징어 조림과 오징어 버터구이입니다. 냉동 통오징어는 해동 후 다리와 몸통을 분리하고 몸통에서 내장과 먹물을 빼고요. 오징어 다리의 흙반은 소금으로 훑어서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오징어 몸통과 다리에 칼집을 넣고 베이비 채소는 씻어서 건지고 치커리는 씻어서 먹기 좋게 뜯습니다. 이제 냄비에 다시마 우린 물, 간장, 고추장, 식용유, 다진 마늘, 다진 파, 맛술, 물엿을 넣고 끓여주세요. 여기에 오징어를 넣고 센 불에서 1분, 약불에서 15분 졸여 속까지 익힙니다. 익힌 오징어를 먹기 좋게 썰어주고요. 베이비 채소와 치커리를 담은 뒤 통깨를 뿌려주면 통오징어 조림 완성입니다. 이제 오징어 버터구이도 만들어 볼까요? 잘 씻은 냉동 오징어는 껍질째 도마에 올려 양옆에 칼집을 넣고요. 몸통은 칼끝으로 콕콕 찢어주세요. 팬에 무염 버터를 녹이고 냉동 오징어를 올려 앞뒤로 노릇하게 굽습니다. 볼에 마요네즈와 간장, 꿀을 넣어 잘 섞고 다진 청양고추를 버무려서 소스까지 만들어주면 오징어 버터구이 완성입니다. 가격도 착하고 맛도 좋은 냉동 오징어 요리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통 오징어 조림 그리고 오징어 버터구이입니다. 네.
야, 그 맛이 그냥 입에 착착 감겨요. 맞아요. 진짜 맛있고요. 뭐 그렇게 만드는 것도 어렵지 않아서. 그렇죠. 어렵지 않죠. 네, 집에서 주말 이용해서 가족들끼리 꼭 한번 만들어 드시면 네. 정말 맛있는 한 끼 네. 식사하실 수 우리 있습니다. 생방송에 오늘 선배님 또 올 클리어 하는 것도 오랜만에 오는 거 다음 주는요? 다음 주는요. 네. 비름나물 좋아하세요? 아, 예, 그럼요. 고추잎 나물 좋아하세요? 아, 저 딱 나물 지금 좋아해요. 드셔야 됩니다. 아하. 다음 주는 나물 특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제철 식재료가 또 이렇게 풍성하군요. 그럼요. 요즘도. 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비가 좀 오고 나니까 네. 이 무더위가 좀 가라앉았어요. 어제 저녁에는 정말 네. 덥지 않았습니다. 네. 오히려 살짝 춥다는 생각이 네. 들 정도로 너무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더라고요. 오늘도 중부를 중심으로는 소나기 소식 나와 있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작은 우산 하나 꼭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